우주론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론이 산산조각 나고 있거든요. 빅뱅 직후에 존재해선 안 될 은하들이 발견됐고,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크기로 자라났으며, 우주의 나이가 2%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완전히 성숙한 천체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천문학자는 우주론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한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100억 달짜리 망원경이 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죠. 20년 동안 만들어진 이 기계는 테니스 코트 크기에다가 금으로 코팅된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빛을 포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에 발사됐고 6개월 동안 숨죽이며 전개 과정을 지켜봤던 엔지니어들은 1044개의 부품이 전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확인했죠. 이 망원경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과 달리 웹은 적외선을 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먼 은하의 빛이 늘어나 적외선이 되거든요.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보면 130억 년 전 모습을 직접 보는 겁니다. 빛이 그만큼 오래 걸려서 도착하니까요. 웹은 우주가 현재 나이의 5%도 안 됐을 때 출발한 빛을 잡아냅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은하가 어떻게 생겼을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희미하고 단순할 거라고요. 우주가 너무 젊어서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질 시간이 없었다는 이론이었죠. 그런데 웹이 첫 주에 보낸 이미지가 이 모든 걸 뒤집어 놨습니다. 발견된 은하들은 틀렸어요. 너무 크고 너무 밝고 너무 성숙했거든요. 제이즈라는 이름이 붙은 은하가 대표적입니다. 이 은하는 빅뱅 후 2억 9천만 년 만에 형성됐는데, 직경이 1600광년이 넘고 별 형성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주 나이에 겨우 2%밖에 안 됐을 때 이미 거대한 구조를 갖췄다는 얘기죠. 천문학자들은 몇 달간 데이터를 다시 점검했지만 측정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은하는 천천히 자랍니다. 암흑물질 후광 속에서 작은 물질 덩어리로 시작해서 수십억 년에 걸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제이즈는 가져서는 안 될 시간 안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초기 은하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작다고 예측했는데, 제이즈는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한 천문학자는 완전히 성인이 된 갓난아기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했죠. 더 이상한 건 블랙홀입니다. 현대 우주에는 규칙이 있거든요. 은하 내 별 질량 1만 개당 블랙홀 질량이 하나 정도 되는 비율이죠. 은하 수도 이 비율을 따르고 근처 모든 은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웹이 초기 우주를 들여다봤더니 우주가 겨우 5억 7천만 년 됐을 때 은하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왔습니다. 블랙홀이 별 질량의 10%나 됐어요. 정상 비율을 1000배나 깬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과질량 블랙홀이라 부르는데, 심장이 몸 전체 무게의 10분의 1이나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블랙홀이 단순히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거죠. 웹은 수십 개의 이런 천체를 발견했고, 이들은 깊은 이미지에서 작은 빨간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커졌을까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대한 별이 죽으면서 블랙홀을 만들고 주변 물질을 먹으며 자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대 속도로 먹어도 5억 년 만에 수백만 태양 질량이 되려면 거의 완벽한 조건이 필요해요. 둘째 이론은 블랙홀이 처음부터 거대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로 붕괴했다는 거죠. 웹 데이터는 직접 붕괴 시나리오를 지지합니다. 관측 결과 이 블랙홀들은 주어진 시간에 별에서 자라날 수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흥미롭게도 이 거대 블랙홀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주 거미줄의 특정 위치에 모여 있었어요. 우주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력으로 뭉쳐서 거대한 그물망을 만드는데, 은하들이 암흑물질 필라멘트를 따라 구슬처럼 모이죠. 초기 우주를 지도화한 천문학자들은 작은 빨간 점들이 이 거미줄의 특정 교차점에 모여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7개 작은 빨간 점을 분석했더니 전부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거대한 블랙홀과 비교적 작은 은하의 조합이었죠. 블랙홀은 먹이를 먹으면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가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밀어내는데 천문학자들은 이걸 피드백이라 부르죠. 근처 은하에서는 블랙홀 피드백이 별 형성을 조절하는데 이 초기 은하들에서는 피드백이 은하를 작게 유지했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일찍 작동하면서 주변을 에너지로 강타해서 별 형성을 막았던 거죠. 하지만 타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블랙홀이 먼저 형성돼서 별 형성을 막는다면 애초에 블랙홀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폭발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블랙홀이 형성되고 급격한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피드백 에너지가 쌓이기 전에 엄청난 가스를 소비한다는 거죠. 다른 설명은 합병입니다. 두 은하가 충돌하면 중심 블랙홀도 합병하거든요. 웹은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 합병 증거를 찾았습니다. GS7이라는 시스템에서 두 개의 밝은 핵이 발견됐는데 스펙트럼을 분석하니 빠르게 움직이는 가스가 두 지점 근처에서 나타났어요. 서로 공전하는 두 개의 초질량 블랙홀이었죠. 지금까지 감지된 가장 이른 블랙홀 합병입니다. 두 물체는 나선형으로 가까워지다가 결국 충돌해서 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겁니다. 이 발견은 블랙홀 성장을 이해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합병이 충분히 자주 일어났다면 블랙홀이 빠르게 자랄 수 있었거든요. 두 블랙홀이 공전하면서 중력파를 방출하는데 이로 인해 궤도가 축소됩니다. 블랙홀이 마침내 합쳐지면 엄청난 중력파 폭발이 일어나는데 미래 검출기는 이런 합병을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빨간 점들 얘기를 더 해야겠습니다. 이 천체들은 웹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거든요. 깊은 이미지에서 작은 붉은 점으로 나타나는데 컴팩트하고 밝고 빨갛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애매한 이름을 붙였어요. 분류를 거부하는 물체들이니까요. 적색편이 5에서 8 사이에 존재하는데 우주가 10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였을 때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블랙홀 특징인 넓은 방출성과 별 형성과 관련된 좁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보통 이 두 신호는 서로 다른 종류의 천체에서 나옵니다. 활동 은하핵은 넓은 선을 보여주고 별 형성 은하는 좁은 선을 보여주는데 작은 빨간 점들은 둘 다 보여줘요. 비정상적으로 활동적인 블랙홀을 가진 은하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강한 별 형성이 있는 블랙홀일까요? 컴팩트한 크기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이 천체들은 웹에게도 점처럼 나타나는데 방출이 1000광년보다 작은 영역에서 나오거든요. 비교하자면 은하수는 10만 광에 걸쳐 있습니다. 작은 빨간 점들은 엄청난 에너지 출력을 일반 은하보다 100배 작은 부피에 집어넣는 거죠. 일부 연구자들은 먼지로 심하게 가려진 퀴사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은하 진화의 짧은 전환 단계를 나타낸다고 제안합니다. 최근 분석은 7개 작은 빨간 점을 조사했는데 전부 과질량 블랙홀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블랙홀 질량이 별 질량의 약 10%와 같았죠. 이 일관성은 우리가 공통 특성을 가진 실제 개체군을 보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작은 빨간 점들이 초기 우주에서 흔하다면 이들을 만드는 과정이 강력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블랙홀이 직접 붕괴나 가속 축적을 통해 빠르게 형성되는 시나리오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거리 기록도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제이즈는 몇 달간 적색편이 14.32로 기록을 보유했는데 그 후 14.5가 나왔고 몇 달 뒤엔 16이 나타났습니다. 적색편이는 빛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14라면 빛의 파장이 15배 늘어났다는 뜻이죠. 제이즈의 경우 자외선으로 출발한 빛이 적외선으로 도착했습니다. 적색편이 16 후보가 확인되면 이 은하는 빅뱅 후 2억 5천만 년 만에 형성된 겁니다. 왜 기록이 계속 깨질까요? 부분적으로는 웹이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첫 몇 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더 희미하고 먼 물체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이미지를 스캔해서 인간이 놓칠 수 있는 후보를 식별하고 분광학으로 추적 관측해서 확인합니다. 웹은 적색편이 20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빅뱅 후 처음 2억 년 안에 형성된 은하에 해당하죠. 그런 은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드물고 매우 희미하거든요. 천문학자들은 넓은 하늘 영역을 긴 노출 시간으로 관측해야 하고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서 후보를 식별한 뒤 분광학으로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발견 뒤에 더 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인데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은하들이 수십억 년 전보다 더 빠르게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뭔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면서
공간을 밀어내는 거죠. 천문학자들은 이 신비한 힘을 암흑에너지라 부릅니다. 암흑에너지는 1990년대 후반 먼 초신성 관측으로 발견됐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폭발 밝기를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했더니 적색 편의와 거리를 비교한 결과 팽창률이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우주는 처음 수십억 년 동안 중력 때문에 감속했다가 약 60억 년 전부터 암흑에너지가 지배하면서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웹 관측은 이 발견을 확인하고 정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높은 적색 편의에서 초신성을 연구하면서 우주 팽창 역사 측정을 더 과거로 확장하는 거죠. 데이터는 암흑 에너지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면서 꾸준히 가속을 일으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암흑 에너지가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공간 자체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주론 상수를 허용하는데 이건 공간이 팽창해도 에너지 밀도가 같게 유지된다는 뜻이죠. 우주가 커지면 공간이 더 많아지니까 암흑 에너지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총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팽창을 더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답이 안 맞습니다. 첫째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사용해서 메가파섹당 67.4km/초를 얻고, 둘째는 인근 초신성을 사용해서 73km/초를 얻거든요. 이 불일치를 허블 긴장이라 부르는데 웹이 운영을 시작했을 때 일부 과학자들은 긴장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웹은 근처 초신성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데이터 세트를 기록했고 결과는 허블 우주 망원경 측정을 확인해줬습니다. 긴장감이 진짜인 거죠. 두 가지 엄격한 방법이 수십 년에 걸쳐 정제됐는데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둘 중 하나가 틀렸거나 우주가 현재 모델보다 더 복잡한 겁니다. 어쨌든 긴장을 해결하려면 아마도 물리 법칙이 필요할 겁니다. 거리 측정 자체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가까운 별의 경우 시차가 효과적인데 별을 지구 궤도 반대편에서 관측하면 약간 위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먼 물체들에는 표준 촛불을 사용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 근처 은하들의 표준 촛불 역할을 하는데 맥동 주기와 광도 간의 관계가 있어요. 초신성은 더 먼 거리에서 표준 촛불을 제공하고 웹은 적색 거성 가지끝 별을 사용하는 기법도 검증했습니다. 탄소별 방법도 있습니다. 진화한 별들로 대기가 탄소로 풍부한데 근적 외선 스펙트럼에서 일관된 색상과 밝기를 유지하죠. 최근 연구는 세페이드와 적색 거성별과 탄소별을 이용해 10개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했는데 세 가지 방법 모두 일치해서 허블 상수 메가파섹당 70km/초를 얻었습니다. 이 값은 두 상충되는 측정값 사이에 위치하는데 긴장이 이전보다 덜 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거나 상황이 더 복잡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최초의 별들 얘기도 해야 합니다. 우주 최초의 별들은 오늘날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달랐거든요. 손대지 않은 순수한 가스에서 형성됐는데 수소와 헬륨과 미량의 리튬만 있었습니다. 탄소도 산소도 철도 없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걸 인구세별이라 부르는데 한 번도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인구 세별은 존재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최초의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이 원시별들은 매우 거대했을 텐데 가스를 냉각시킬 무거운 원소가 없어서 구름이 뜨겁게 남아 있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은 인구 세별이 보통 우리 태양보다 50배에서 500배 무거웠을 거라 시사합니다. 거대한 별은 밝게 타오르고 젊게 죽죠. 웹은 우주가 5억 년 미만이었을 때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꽤 이른 시기여서 인구 세별이 아직 빛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데 단일 거대 별은 수십억 광년 너머에서 희미하니까요. 천문학자들은 많은 인구 세별의 신호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순수한 수소와 헬륨별의 스펙트럼은 금속이 풍부한 별과 다르거든요. GNG11이라는 은하 관측에서 매혹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빅뱅 후 4억 3천만 년 동안 존재한 이 은하의 외부 영역 스펙트럼은 강한 수소 방출을 나타냈고 다른 선들의 특이한 비율을 보였어요. 패턴이 이론가들이 인구 산별 형성 지역에서 예측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증거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가능성은 천문학자들을 흥분시키죠.
인구 세별은 제2온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빅뱅 후 우주는 뜨겁고 이온화됐다가 팽창하며 식으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우주는 투명해졌지만 어두워졌죠. 이 시기를 우주 암흑기라 부르는데 중성 가스가 대부분 파장의 빛을 흡수했거든요. 첫 별들이 점화되면서 강렬한 자외선이 주변 수소를 이온화시켜 이온화된 가스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별이 더 형성되면서 거품들이 자라고 합쳐졌죠. 수억 년 안에 전체 우주가 다시 이온화됐는데 이 전환을 제2온화라 부릅니다. 우주 역사의 주요 상전이 중 하나를 나타내죠. 제2온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면 첫 별과 은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밝혀줍니다. 웹은 이 시대를 연구하도록 특별히 설계됐는데 적색편이 6에서 10 사이 은하들을 관측합니다. 웹 스펙트럼은 탈출 분율에 관한 단서를 드러냅니다. 특정 방출선 비율이 자외선 광자가 탈출하는지 내부에서 흡수되는지 나타내거든요. 높은 탈출 분율을 가진 은하들이 특정 분광 신호를 보여주는데 이런 은하들을 식별하면 천문학자들이 초기 은하 중 얼마나 많은 분율이 제2온화에 크게 기여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초기 은하들이 중간에서 높은 탈출 분율을 가졌습니다. 웹이 발견한 놀라울 정도로 많은 밝은 은하수와 결합하면 은하만으로도 우주를 제2온화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걸 시사합니다. 초기 이론들은 퀘이사나 인구 산별 같은 이국적인 천체가 제2온화를 지배했다고 제안했는데 웹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 별 형성 은하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2온화 시간표는 여전히 불확실한데 대부분 증거는 적색편이 6에서 완료됐다고 시사하죠. 중력 렌즈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한다고 예측하는데 왜곡된 빛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죠. 은하단 같은 거대한 물체가 우리와 더 먼 은하 사이에 위치하면 성단 중력이 배경 은하 빛을 굴절시킵니다. 구부림이 배경 물체를 확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희미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웹은 중력 렌즈를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초기 우주 가장 희미한 은하들을 관측합니다. 거대한 성단을 향해 조준하면 그 뒤 은하들이 10배나 100배 확대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최근 한 관측은 45억 광년 떨어진 거대한 성단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중력장이 더 먼 은하 이미지를 호로 왜곡하거나 여러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웹은 수백 개의 왜곡된 배경은하를 단 하나 이미지에서 포착했습니다. 이 렌즈 은하 중 일부는 우주가 10억 년 미만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단 확대율 없으면 완전히 탐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력 렌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죠. 은하가 50배 확대되면 보통 너무 작아 보기 어려운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파이어플라이 스파클이라는 은하가 대표적입니다. 거대한 성단의 웹 이미지에서 길쭉한 호로 나타났는데 중력 렌즈가 늘리고 증폭시켰어요. 가까이서 조사하니 10개의 뚜렷한 밝은 성단이 있었습니다. 이 은하는 빅뱅 후 6억 년 동안 존재했는데 내부 구조가 명확했습니다. 별단들이 개별 밝은 점들로 일렬로 배열돼 있었죠. 각 성단은 서로 다른 나이와 질량을 가졌습니다. 일부는 수백만 년밖에 안 된 젊고 뜨거운 별을 포함했고 다른 건 약간 나이든 별들이었어요. 성단들은 수천 태양 질량에서 수십만 태양 질량까지 범위를 보였고 합치면 약 1천만 태양 질량의 별입니다. 은하치고는 놀랍도록 낮총 별 질량이죠. 은하수는 1천억 태양 질량 이상을 포함하니까요. 파이어플라이 스파클은 은하수가 비슷한 나이였을 때 모습을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기와 질량 모두 우리 은하 초기 상태 예측과 일치하거든요. 발견은 은하수 같은 거대 은하가 훨씬 작은 시스템에서 점차 쌓여 올라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파이어플라이 스파클은 완전히 형성된 은하가 아니라 조립 중인 원시 은하인 거죠. 별들 사이 공간도 흥미롭습니다. 성간 공간이 비어있지 않거든요. 가스와 먼지가 극히 낮은 밀도로 공간을 채우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물질이 뭉쳐 분자 구름을 만들고 이게 붕괴해서 새 별을 형성합니다. 웹은 카시오피아 근처의 빛 에코를 관측했는데 350년 전 폭발한 별의 섬광이 성간 먼지와 가스 구름에 도달해서 내부에서 빛을 비추는 듯 보였습니다. 웹은 그 빛을 포착했는데 과학자들은 나무결의 매듭과 벽을 닮은 걸 발견했습니다. 빽빽하게 쌓인 재료 시트가 400천문 단위 규모로 구조를 드러냈는데 이는
100분의 1 광년도 안 되는 숫자죠. 성간 매질에서 존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보다 더 세밀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빛 에코라 부르는데 협곡벽에 반사되는 오디오 에코처럼 작동하지만 빛으로요. 연구진은 흩어져 있고 형태없는 구름들을 기대했지만 조직된 층을 발견했습니다. 한 과학자는 껍데기가 둥글게 된 양파라고 묘사했는데 재료 시트들이 복잡한 무늬로 쌓여 있었죠. 일부는 자기장이 공간을 가로지르며 먼지를 평행하게 정렬시키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별들 사이 공간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물질의 대부분이 구름 속에서 함께 뭉쳐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킵니다. 웹은 새로운 항성계의 형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항성계를 관측해서 원반에서 결정질 물 얼음을 감지했거든요. 이 형태의 얼음은 냉동고 속 얼음 같은 규칙적인 분자 구조를 가졌는데 비정질 얼음과 다릅니다. 결정성 얼음의 존재는 원반 내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을 나타내는데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진 추운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웹 스펙트럼은 결정질 물 얼음과 일치하는 독특한 흡수 특징을 특정 적외선 파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신호는 명확했어요. 원반에는 거대 행성들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 풍부한 얼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중요한데 물이 우리가 아는 생명에 필수적이거든요. 내부 원반에서 형성되는 암석 행성들은 처음엔 건조한데 물이 나중에 전달돼야 합니다. 웹은 여러 항성계의 재료들을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끝날 무렵 천문학자들은 서로 다른 원반 구성이 얼마나 공통한지 통계적으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은 행성형 이론을 제약하고 어떤 종류의 행성계가 은하계 전역에 존재하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 형성에서 행성 형성, 우주 생물학까지 연결되는 거죠. 알파 센타우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항성인데 세 개의 별이 서로 지구에서 약 4광년 조금 넘는 곳을 공전하죠. 웹은 중적외선 기기를 사용해서 알파 센타우리 A의 눈부심 속을 들여다보는 맞춤 관측 전략을 고안했는데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적외선 원천이 별에서 지구 거리에 약 2배 되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신호는 큰 행성과 일치하는데 아마도 가스 거대성일 겁니다. 감지는 잠정적이어서 다른 설명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 관찰이 필요하지만 실제라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태양계 밖 이웃 행성을 나타냅니다. 항성계가 너무 가까워서 앞으로 임무가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있죠. 그곳 행성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행성계의 행성 형성과 거주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감마레이 폭발 관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초간 지속된 감마레이 폭발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폭발은 물질을 빛 속도의 99.99%로 분사했고 제트 중 하나가 지구를 향했을 때 전 세계 탐지기가 섬광을 기록했죠. 이 폭발은 초기 우주에서 왔는데 감마선이 130억 년 이상 이동해서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웹이 여운을 관찰했을 때 폭발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지만 관측은 첫 10억 년 동안 별들의 죽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연구된 8초 폭발은 명확히 긴 카테고리였는데 거대한 별이 죽어가는 거였어요. 별이 핵연료를 소진하면 핵이 1초도 안 돼서 무너지고 바깥층이 안쪽으로 충돌했다가 반등되어 폭발합니다. 웹은 폭발을 여러 파장에서 관측했는데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무거운 원소의 특징적인 방출선이 나타났습니다. 실리콘과 산소와 철이 스펙트럼에 등장했죠. 이 원소들은 죽어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형성됐다가 폭발 중에 방출된 겁니다. 웹은 별 내부를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펙트럼에서 무거운 원소를 발견한 건 초기 우주 별들조차 그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초기 은하들의 밀도도 이상합니다. 가까운 우주에서 은하들은 일반적인 밀도를 가지는데 별들의 총 질량을 은하가 차지하는 부피로 나누면 대부분 일정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우주 은하들은 이 패턴을 완전히 깹니다. 측정 결과 높은 적색편이 은하들이 국소 은하들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데 일부는 1000배나 더 밀도가 높아요.
이는 같은 질량의 별들을 1000배 작은 부피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이 은하들의 별들은 빽빽하고 좁은 영역을 공전하는데 별들 간 조우가 흔할 수 있죠. 역설이 생깁니다. 은하가 작고 밀도 높게 시작해서 크고 확산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그들을 부풀려야 하거든요. 은하는 질량을 많이 얻지 않고 팽창해야 하는데 이건 대부분 이론이 예측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한 가지 설명은 합병이 포함됩니다. 두 은하가 충돌할 때 별들은 실제로 충돌하지 않는데 너무 작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통과하거든요. 하지만 중력 상호작용이 별들을 재분배하고 합병된 은하가 결국 부모 은하보다 크고 밀도가 낮아집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반복적인 합병이 평균 은하 밀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죠. 또 다른 요인은 암흑물질 후광입니다. 모든 은하는 거대한 암흑물질 후광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가시 별 너머로 뻗어 있거든요. 후광이 합병과 축적으로 점점 커지면서 암흑물질 분포가 변하는데 이로 인해 별들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력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은하가 새로운 별 형성 없이도 더 큰 부피로 팽창하는 거죠. 피드백도 역할을 합니다. 폭발하는 별이나 활동 중인 은하 핵에서 나오는 강풍이 가스를 은하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중심 영역에서 질량이 제거돼 중력의 힘을 줄입니다. 별들은 이후 더 큰 궤도로 이동해서 전체 밀도를 낮추는 거죠. 이 과정을 은하 규모 바람이라 부르는데 많은 시스템에서 관찰됩니다. 거리 기록은 계속 전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첫 별들의 시대에 도달하거든요. 적색편이 이쪽 이전에는 별이 없었고 우주가 너무 젊었습니다. 적색편이 20을 넘어서면 중성 수소만이 공간을 채우던 암흑기를 의미하죠. 웹은 이 수소에서 미세한 방출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은하를 찾지는 못할 겁니다. 적색편이 14에서 20 사이에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웹은 14은하를 발견했고 이론가들은 15나 16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예측하죠. 예측과 관찰 사이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웹은 아마도 이 범위의 은하들을 발견하면서 우주 역사의 98%를 포함하도록 우리 시야를 확장할 겁니다. 웹의 모든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지만 모든 걸 볼 수는 없어요. 일부 물체들은 너무 희미하고 어떤 것은 너무 멀리 있으며 어떤 것은 웹이 감지할 수 없는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빅뱅 후 처음 2억 년은 대부분 숨겨져 있고 웹이 닿을 수 있는 경계 바로 너머에 있죠. 미래 망원경들은 결국 웹 너머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적응 광학 장치를 갖춘 더 큰 지상 망원경이 건설 중이고 차세대 우주 망원경도 계획 중이거든요. 개념으로는 웹보다 2배 크기의 거울을 가진 망원경이나 작동하는 망원경 배열이 포함됩니다. 이 시설들은 관측을 적색편이 25 이상까지 확장하고 아마도 최초의 별들을 촬영할 수 있지만 수십 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웹은 우주에 대한 우리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관찰이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드러내거든요. 블랙홀이 은하에 비해 거대했고 은하들이 나이에 비해 너무 밝았으며 별 형성이 모델 예측과 다르게 진행됐고 구조물들이 생각보다 일찍 형성됐습니다. 이 발견들이 우주론을 깨뜨리지는 않지만 확장시켰죠. 우리 모델은 너무 단순했고 예측은 너무 보수적이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부하고 복잡해요. 웹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이론도 이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문학의 황금기를 살고 있거든요. 초기 우주를 이렇게 명확히 본 적이 없고 은하가 빅뱅 직후 형성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임스 웹은 진정한 우주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광대하고 더 이상하며 더 장엄한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매주 새로운 발견이 찾아오고 모든 관찰이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걸 도전합니다. 우주는 비밀을 드러내는 걸 멈추지 않았고 망원경은 계속 관찰하면서 시간과 공간 깊숙이 나아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경이로움을 보여줄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죠. 웹은 우주의 새벽으로 가는 창을 열었고 우리는 아직도 그 창을 통해 무엇을 보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주는 발견되기까지 138억 년을 기다렸거든요. 이제 마침내 우리는 다시 돌아와 시간의 경계 그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웹을 만든 이유가 패러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기 위해서였다고 인정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깨질지 몰랐던 거죠.